자,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셨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아. 우리 오늘 한강변지에 가서 한번 해포라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제 여름이 돼서 너무 이제 더운 계절이 됐죠. 힘드실 텐데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문제 푸면서 이제 했던 공부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고, 문제의 양상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 2점짜리와 4점짜리로 갈려져서 나오고, 길게 쓰는 서술형은 사실 없어진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단답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를 낸다거나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게 있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문장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이 첫날인데 내가 너무 너무 많은 자료를 줘서 너무 미안하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1단원에 다 들어가는 거고, 또 수업할 적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영양교육을 하면서 올해 뭐가 바뀐 게 되게 많았죠. 새로 나온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막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막 배우면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금 수정된 것들도 있고 교정이 된 것도 있고 없는 게 들어간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발췌를 했으니까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하면, 이제 저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 공부로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이렇게 사진 찍듯이 외우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림 자료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면 연필로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본인이 다 안다 하더라도 눈으로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들을 제가 필요한 부서,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제일 원본을 가지고 온 거라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오타는 꼭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건 보이는 대로 수정을 했고, 이제 나오는 자료들이 영양교육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모든 과목에서 쌍둥이 문제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다른 문제들이 어떻게 파생돼서 나올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해서 이제 몇 가지를 했는데, 영양교육 같은 경우는 쌍둥이 문제 말고 참고 자료라고 하는 걸로 해서 보충 자료라고 하는 프린트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개요 적혀 있는 그 제목에 보면 어떤 거는 쌍둥이 문제라고 되어져 있고, 프린트물에 약간 진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에 보충 자료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모아 놓으시면 참고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영양교육의 개념과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들도 하긴 하는데, 영양하고 관련은 연관성은 없지만, 없다라기보다는 영양교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다른 과목에서 기출로 나온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보면서 개념을 다시 익히는 걸로 할 테니까 이제 잘 맞춰가면 좋겠고, 알다시피 영양교육은 교육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뒤에 판정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판정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교육 시간이 끝날 쯤에 판정을 하게 될 텐데, 그 시간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급 영양학 시간이 1시간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이용하지 않을까, 가다 보면. 어쨌든 순서는 영양교육을 맞춰야 판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조절을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가시면 좋겠고, 오늘은 나눠드린 프린트가 제목이 굉장히 많죠. 이걸 다 볼 겁니다. 다 보게 돼 있어요. 교재, 프린트물은 거의 다 나가고 교재는 조금만 나가게 되는 아주 이상한 오늘 진도가 진행이 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즘엔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많아지게 되니까 여러분도 관리 잘 하시고, 주사 맞으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주사 맞으셨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거 왜 남는 잔 이렇게 막 찾아가서 하는 거 있죠? 신청해가지고 남는 잔여분 맞는 거 여러 명이 맞더라고요, 빠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한 8월쯤에 맞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나도. 요즘은 맞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막 여러 가지 할인이라든지 뭐 무료로 주는 거, 뭐 자리도 우선 배치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맞나 싶고, 내가 아직 안 맞았으니까 화날 때는 있으나, 이제는 맞기는 맞아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봅시다. 우리 교재에 제일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에 개념과 배경이라는 건데, 정말 배경이에요. 요거를 알고 나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거고, 이걸 하면서 하나씩 다 자료들을 볼 거니까
2장씩 되어져 있는 자료, 1장만 되어져 있는 것, 앞장만 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뭐 제목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걸 찾아가면서 우리 같이 조금 천천히. 오늘은 막 바쁘게 안 나갈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워밍업 한다는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볼 거니까 너무 긴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영양교육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자,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 그러니까 영양교육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개인과 집단이에요. 두 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집단이나 개인이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무엇을 이해하고 지식, 알아야 된다.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도로 변용해서 스스로 무엇을 한다?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이해를 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알게 한다, 식태도를 바꾸게 한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행동이 변화되게 한다까지를 해야 교육의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나오는 괄호는 지식, 그 다음은 태도, 그 다음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재에서 배울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걸로 우리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knowledge, attitude, behavior.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것처럼 지식과 태도와 행동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쌍둥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쌍둥이 문제는 이제 보이는 대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쌍둥이 문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쌍둥이 문제 1-1번. 방금 했던 그 영양교육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보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영양교육은 그것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좀 전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개인과 집단입니다. 이것이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양교육에 있어서 내용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과 영양 상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습득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뭘까? 지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태도도 있을 수 있고 기술도 있을 수 있고 행동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식, 태도, 기술, 행동. 지식, 태도, 기술, 행동.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습득하게 하고 두 번째, 무엇을 통해? 여기서는 이제 교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학습 경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건전한 식행동을 습득하고 실천하도록 고안 계획된 것. 여기 뭘까요?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할 때 제일 끝에 들어가는 부사가 있었어요. 뭡니까? 스스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혹은 스스로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이제 여기는 의로니까 자발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영양교육이라는 것은 건강과 영양 상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식, 태도, 기술, 행동을 내가 습득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습득한 것을 실천하고 할 수 있도록 고안, 계획된 어떤 시스템,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영양 교육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나 교재에 있는 거나 어떤 것 둘 다가 정의거든요. 그래서 영양 교육의 정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2는 방금 봤던 우리가 KAB 모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KAB 모델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전제된 가설이 있어야 돼요. 전제된 가설이 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적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몰라서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면 할 거라고 하는 큰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요약을 해본다면 개인이나 집단은 무엇이 증가하면 영양 지식이 증가하게 된다면 무엇이 변화하고 식태도가 먼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식을 증가시키면 식태도가 변하고 이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KAB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행동을 바꾸게 하는 데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KAB는. 하지만 이것이 나올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지식이 증가하면 행동이 바뀔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틀에서 설명된 이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KAB 이 모델에 있어서의 중점된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을까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는 역량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이 KAB 모델에 있어서의 중점된 교육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역량 지식과 정보의 전달.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여기서 설명했어요. 지식이 행동 변화의 한 요인이기는 하나 지식의 습득이 행동 변화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들어갔다는 것이므로 이 이외의 요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이외의 요인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의 신념, 그죠? 개인의 신념. 적어 볼게요. 자신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것은 물리적인 것, 사회적인 환경을 다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긴 한데 주변인들의 생각.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KAB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교재로 다시 와서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을 나타낸 통계 자료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역량교육과 상담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 사회적 환경 변화를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사회적인 환경 변화, 무엇에 대한 어떤 역량교육과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가 시작이 될 즈음에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재에서 얘기할 적에는 인구 사회학적인 구조의 변화가 있었어요.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라든지, 그죠?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주부에서 온 가족이 되었다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질병 구조의 변화가 있었고, 이건 좀 이따 정리해 드릴 테니까 머리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식품 산업이랑 식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식품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주변에 식당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이 많아지게 되는 식문화의 변화. 또 마지막으로는 국가적인 정책이 이제 그런 역량교육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책이 막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역량 플러스 사업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왜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할까요? 왜 추진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를 한 거예요. 먹거리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걸,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거였으면 이제는 어떤 걸 먹을까?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구 사회학적인 또는 질병에 관련된 것, 또는 식생활 자체가 바뀐 것, 나라에서 한 국가적인 정책이 바뀐 것,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것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2015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이고 3위가 뇌혈관 질환이라는 발표를 했대요. 이렇게 했던 것을 보고 역량교육과 상담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라고 했다면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변한 걸까? 질병 구조가 변한 거예요. 질병 구조가 변했다는 것은 큰 제목이고,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 감염성 질환에서 퇴행성 질환으로 질환이 바뀌었고, 그러한 사망률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제목으로는 질병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 흰 게 안 잡히고? 변화인데,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까지 써야 올바른 답이에요. 이것만 하면은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큰 윤곽에서는 질병 구조가 변화됐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변했느냐?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더 다발하게 되는 사회적인 질병 구조가 변화되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 이렇게 화살표로 써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식생활로 인한 퇴행성 질환의 뭐가?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2-1번으로 가서 우리가 쌍둥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까 했던 걸 한번 적어보려고 그래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 사회학적 변화. 제목만 한번 쭉 한번 괄호 옆에다 써봅시다. 인구 사회학적 변화. 왜 자꾸 노란 게 잡히지? 오늘 이상하네. 노랑이 날인가? 이거 칠판이 바뀌었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너무 잘 지워줘서 좋다. 두 번째는 질병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식품 산업과 식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하듯이 해보면은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는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독신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식문화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가정 안에서도 식생활의 개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생활이 항상 함께 먹었잖아요. 한 식탁에서. 그게 아니고 식생활의 개인화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는 고령화되는 것, 독거노인이라든지 독신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식생활의 개인화라는 것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했던 질병 구조의 변화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의 증가. 그 다음에 식품 산업, 그 다음에 식생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가공식품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하나는 이 식생활도 있지만 이것을 식문화, 식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못 먹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 어때요? 과잉으로 먹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핍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그런 식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식환경의 조성. 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식환경의 조성. 그 다음에 정책적인 변화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증가하게 되었다.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증진에 대한 정책이 많아지게 됐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가 이론하기 전에 제가 발 다쳤던 얘기 했죠? 유리 밟았던 얘기. 아직도 고생을 해요. 그게 안 나. 그래서 병원 가서 사진 찍었는데도 유리는 없는데 밟으면 그 자리가 뭐가 안에서 계속 찌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나았거든. 그럼 오늘 와서 이제 여기서 신는 신발이 있잖아. 엄청 높은. 그걸 신으니까 또 지금 아파서 지금 다리가 서 있지를 못하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요만한 건데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발에다가 이런 거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들도 유리가, 근데 제가 약을 이제 사러 가서 약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발에 상처가 낫게 되면 잘 안 낫는데요. 손하고 다르게. 근데 너무 심하지. 근데 5월 10일 날 다쳤거든요. 그리고 그 유리를 내가 뺐다니까, 온감하게. 그리고 곧 나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어. 왜 그런지를 아직도 몰라. 병원에서도 모르겠대, 왜 그런지. 이제 큰일 났어요. 힐도 못 신고 다니게 생겼어. 엄청 불편해. 자, 밑에 봅시다. 자, 2-2번. 아래와 같은 영양 교육의 필요성의 강조, 세 가지 강조되는 걸 불러줬어요.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대두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원인을 쓰시오.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의 변화입니까? 위에서 설명한 걸로 치자면. 인구사회학적인 변화인데 이 세 가지 교육에 대해서 중요점을 얘기를 했대요. 그럼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교육이 그리고 이런 변화가 왔을까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대상의 영양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고령화 문제가 노인 대상의 영양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슈를 터뜨려줬고, 두 번째 가정식의 중요성은 뭘까요? 이제 여기서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단어를 요약해 보자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가정 안에서 예전에는 식생활을 하는 주도권을 주부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각자가 거의 먹잖아요. 저도 집에서 식구가 넷인데 한 끼에 상을 4번 차릴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한 거야.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어떨 때는 내가 안 한다고 있는 거 먹어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각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식생활을 개인화라고 했다면 조금 다른 방향 사회적으로 볼 적에는 식생활이 같은 것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식당에서의 외식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식생활의 사회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생활의 사회화는 가정식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사회에서 이미 차려져 있는 식사를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를 밖에서 먹잖아요. 그게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요즘 아침 식사를 해주는 공공 식당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식생활이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가정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지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의 흐름이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어떤 사회의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식의 중요성을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식생활이 전체적으로 사회화가 돼서 같은 것을 바깥에서 먹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식품 산업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 내의 영양 교육의 대상자가 주부에서 세대 구성원으로 변했다. 이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죠? 식생활의 개인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차려주는 엄마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알아야 좋은 거를 찾아 먹을 수 있으므로 모두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예전에는 엄마만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교재. 다음은 영양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영양교사 A, B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영양 교육의 어려운 점은 교육 대상자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1번이죠. 그렇죠? 동그라미 1하고 줄을 한번 꺼보세요. 영양교육의 어려운 점의 첫 번째가 영양교육의 구성이 다양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점이 다양하냐.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교육의 정도도 다르고 노동 정도, 식습관, 기호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다르다? 지역에 따라서 경제적인 사정이나 사고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는 두 번째 이제 영양교육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게다가 영양교육의 효과의 특징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영양교육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천천히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영양교육이야 라고 탁 드러납니까? 안 드러난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쓰라는 거예요. 보시면 영양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또 가시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거죠. 비가시적이다라는 말이니까 가시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고, 네 번째는 또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영양 교육 때문인지 국한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환경들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실 나온 게 다 영양 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우리나라의 응용 영양 사업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초에 했었던 영양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누구의 지원을 받아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도를 보시면 1967년에 협약을 맺어요. 시작을 한 거는 2번에 있는 68년부터입니다. 그래서 1번 다시 보시면요. 1967년 세 군데의 국제기구가 도와줍니다. 하나는 WHO 또는 FAO, WHO, 그 다음이 유니세프. 에서 도와줘서 국제적인 기구가 도와줘서 공동으로 사업 추진에 관해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1968년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관청이 이것을 맡았을까요? 농촌진흥청에서 맡아서 처음으로 응용영양 담당관실을 만들어 어느 지역에 농촌의 식생활 개선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식생활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주로 농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 67, 68년도에 국민의 대부분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촌 식생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개선을 했느냐? 두 가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쌀 중심의 식생활 형태의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체위 향상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것은 그렇죠. 영양식품의 증산. 영양식품의 증산. 이제 이게 두 번째 동그라미 들어가는데 영양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품일까요? 단백질 식품을 얘기를 해요. 앞에서 쌀 중심의 식생활이 문제였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쌀 이외에 쌀은 탄수화물이니까 해봤더니 중요한 다량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농민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던 식품이 뭐가 있냐면 콩을 재배합시다. 그리고 집에 닭을 키웁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콩과 닭을 키우고 재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지향하도록 교육을 했다.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쌀 중심의 식생활 형태의 개선은 다른 교재에서는 농촌에 있는 식품 소비 구조를 개선하자라는 거예요. 농촌에서 어떤 식품을 주로 소비를 하나 봤더니 쌀 중심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의 식품 소비 구조를 개선한다라는 말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쌀 중심의 그 식생활 형태를 농민들의 식품 소비 구조의 개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식품의 증산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의 체위 향상이고, 그 마지막에는 식량의 자급. 식량의 자급.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자급할 수 있는 것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다시 정리를 보면 쌀 중심의 식생활 변화, 그 다음에 부족한 영양소에 대한 것들을 다시 먹을 수 있게 주로 단백질에 대한 영양식품, 영양이 많은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증산하겠다. 또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체위. 그렇게 먹으면 체위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식량을 자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농촌진흥청이기 때문에 우리 영양 쪽을 관장하는 지금의 부서하고는 멀지만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자, 우리나라 식문화 역사에 등장하는 고려시대에 식품의 위생과 의약학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왕과 귀족의 위생, 식사요법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의 직함이 뭐였을까요? 식의였어요. 이 식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의 영양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장금은 누구예요? 대장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책이 뭐였어요? 의녀죠. 의녀는 영양사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의녀예요.